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2차 하락이 오면 고점 대비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나는 돈도 없고 죽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다음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이 정도 하락폭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오늘 저희가 신문을 보니까 12주째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맞아요. 서울 수도권 지방의 시장이 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통계를 보면은요.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계속 회복은 하고 있어요. 계속 회복이라는 게 이제 작년 12월, 올 1월 기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부동산 R124가 있고 KB가 있는데 세 군데가 조금 숫자는 달라요. 그럼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6개월, 1년 추이를 보면 돼요. 그러면 추이는 똑같습니다. 작년 11월, 1월 바닥이었고요. 그걸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이고 부동산은 통계가 이제 매주 나오고 저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 변화가 있는 게 서울 수도권이야 뭐 6월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부분이고요. 지방의 대구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대구가 상승 전환됐어요. 통계도 실제로.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쭉 나오거든요. 잠깐 매주 유심히 보면 조금씩 이게 늘어나. 표를 보면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지역들이 늘어나가지고요. 이제는 보는 게 마이너스 지역이 뭐가 있지를 보는 게 이제 더 빨라졌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승 지역이 어디냐를 봤는데 이제는 하락 지역이 어디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 일부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일단 변화가 있고요. 주간 한국부동산원은 176개의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상승 지역이 이제 하락 지역을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상승 지역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KB 같은 경우는 숫자는 뭐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추이 자체는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부동산 R124는 지금 뭐 몇 주 연속 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하락에서 올라와서 이제 보합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개 기간을 종합해보면 뭐 회복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제가 앞서서 엘스 보고 왔다 했죠. 엘스도 회복은 하고 있는데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3억 8천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24억, 25억, 26억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이제 동탄하고 송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고민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송도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럼 동탄을 가자.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동탄을 갔는데 동탄도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거의 한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아파트들 많았거든요. 고점 대비. 뭐 100으로 보자면 한 60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가니까 한 75, 80 수준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는다. 1, 2, 3, 4월 달 좀 거래가 좀 반짝 많이 상승 거래가 좀 되다가 최근에는 매수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가도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4억에 거래된 아파트 같으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 8억, 9억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뭐 12억, 11억, 12억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반등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도 큰 변수가 없다면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앞서서 말했듯이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 중국이나 그렇죠. 미국이나 뭐 미국이 갑자기 뭐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문제가 돼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본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또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렇게 금리가 또 올라가면 또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예외로 잠시 두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정도만 두고 일단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면 올 하반기는 지금 같은 분위기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뭐 역전세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심해진다. 했었고 네. 그럼 지금 전세는 좀 시장이 어떻게 심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역전세, 전세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또 여기서 폭락한다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전세는 원래 잘 안 떨어져요. 전세가 떨어질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작년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물론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한 부분도 있지만 2020년 8월이었나요?
임대차 입법이 네, 되면서 약간 왜곡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게 안 올라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래서 그게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한 300조 원 정도 굉장히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역전세가 좀 많이 생긴 거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제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역전세가 별로 생기지 않고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빌라하고 오피스텔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전세 문제라고 한다면 깡통 전세가 있고 역전세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좀 달라요. 깡통 전세는 뭐냐면 깡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입자의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전세가 9억인데 8억으로 떨어져도 깡통 전세. 전세금 8억이 전세 가격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9억인데 8억으로. 못 돌려받죠? 집주인이 반환 못 해주잖아요. 경매 넘기면 10억짜리가 7억에 낙찰되면 그래도 전세금 못 받죠?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게 깡통 전세. 역전세는 매매가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에요. 전세가율 50%. 4억으로 떨어져요. 집주인이 1억이 없어가지고 못 갚아요.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주지. 그건 네 사정이고. 경매 넘겨버려요. 세입자의 마지막 권리는 경매 넘기는 겁니다. 깡통 전세는 경매 못 넘겨요. 경매 넘겨도 내 전세금 다 못 그렇죠. 받으니까. 역전세는 그냥 경매 넘겨버립니다. 왜? 10억이 7억이 낙찰돼도 나 5억만 받아나가고 집주인은 2억밖에 못 받죠.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판단을 해야 돼요. 경매 넘어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급매라도 팔 것인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일부 집주인들이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팝니다. 그게 역전세인데, 그러면 올해도 역전세가 더 심해져가지고 뭐 막 난리가 난다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전세 가격 떨어졌고요. 빌라 오피스텔은 깡통 전세입니다. 전세 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 사기도 많이 생기니까 불안한 마음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월세로 가거나 차라리 아파트로 가자. 안전한 아파트로.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수요가 지금 아파트로 이동을 해요. 그럼 빌라 오피스텔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제 주변에도 시행하시는 분들 뭐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언제 이게 뭐 1년 지나면 회복될까? 를 잘 몰라요. 전세가 맞춰져야 분양이 되고 뭔가 처리가 되는데 지금 세입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파트는 좀 달라요. 역전세, 깡통 전세 아니고 역전세.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인데 제가 볼 때는 길어야 1년? 1년 정도인데 1년 동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르게 회복이 못한다는 얘기고 1년 지나면 회복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더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어디 떨어져요? 입주 물량이 나오는 곳. 원베일리 입주 물량 때문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3월에 입주하잖아요. 입주했잖아요. 3,300세대가. 사실 그 영향이 좀 컸죠. 강남 쪽에는. 그게 입주가 대규모 단지들 한 3,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들이 입주 물량이 나오면 한 6개월 전부터 전세를 맞춥니다. 입주장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2022년 작년 8월부터 입주장이 시작이 됩니다. 입주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의 개포 쪽의 새 아파트 전세가 한 18억, 17억, 18억 정도 갔어요. 물량이 쏟아지니까 11억에서 13억까지 떨어집니다. 충격이 크죠. 그 여파가 이제 맞물리는 거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런 게 맞물려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개포 쪽은 좀 회복을 많이 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11억, 13억짜리는 이제 없고 18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갔는데 원베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원베일리 때문에 또 반포 쪽에 조금 매덕 정도는 낮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데 마지막 고비가 이제 11월인가요? 12월인가?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가 네.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6,700세대. 그게 마지막 고비예요. 그거 입주 물량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별로 안 나옵니다.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진짜 없더라고요. 얼마 없어요.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조사가 틀리지 않았다면 10,000세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되면 사실상 역전세는 끝난다. 그럼 정부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DSR 풀어줬잖아요. 왜 1년이었을까요? 정부도 다 아는 거지. 아니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그 조사 안 하겠습니까? 저보다 몇 배로 조사를 많이 하겠죠. 인원도 많고. 조사하니까 1년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반환 못하는 분들은 대출 받아서 반환해. 그게 100명 중에 80명은 전세금이 떨어져도 반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100명 중에 14명은 대출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6명은 대출 받아도 안 되는 사람. DSR 풀어주면 그 14명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겠죠. 누가 급매물로 팔고 싶습니까? 그냥 대출 받아서 해결을 하죠. 6명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원래 있는 거니까. 전세 가격이 여기서 또 더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13억이었는데 더 떨어져서 7억까지 떨어졌다? 강남의 새 아파트가 7억이면 우리 들어가야죠. 우리 다 들어가야지. 그러면
강남 개포 새 아파트가 7억이면 나머지 다른 동네는 광교에 누가 전세 들어가? 강남으로 오지.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을 떠나서 부정의 2배 정도의 공포를 막 조성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냥 차분하게. 전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입주 물량도 그렇고 지금 금리가 아직도 최근에 또 살짝 올라가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지 그렇게 폭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시장이 네. 괜찮은가요? 통계를 보면 그 부동산원 통계가 이제 매매 주간 통계가 매매 전세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제가 앞서서 이제 매매만 설명을 했는데 전세도 똑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통계가 모든 지역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 지방 모든 지역들 보더라도 회복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 회사들이 벌려놨던 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으니까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잖아요.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기 때문에 3년, 5년 후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줍니다. 분명히. 지금 나오는 작년과 올해 나오는 물량은 이미 2, 3년 전부터 땅 브릿지론 일으키고 PF 대출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단지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지만 내년 넘어가고 후내년 넘어가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 전국적인 그런 매매나 전세 시장 분위기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더 궁금한 게 가격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가격? 네.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사야 이게 잘 샀는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기준점이나 정말 어려운 이런 게 질문을 또 있을지. 기준점이라 이 사실은 딱 정답은 없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방법이 있을 수준이라던가 수는 있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한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그 지역의 좀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엘스는 표본 수도 많고요. 잠시 엘스, 리센츠 다 괜찮습니다. 헬리오시티 보셔도 되고요. 보시고 싶은 거 보세요. 34표. 저는 항상 전용 84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용 84 아니면 전용 59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장 물량이 많이 분포가 되는 거지. 최고가가 27억 나오죠? 요게 쭉 보면 나옵니다. 그래프로 볼까요? 저기 위에 찍혀 있네요. 5년으로 볼까요? 자, 요게 27억이에요. 그렇죠. 거의 26억 5천, 27억 되시죠. 맞습니다. 2021년 9월 요때고요. 쭉 떨어졌죠? 그러면 자, 요게 1차 하락이잖아요.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면 되는데 고점이 27억이었고요. 요때가 18억, 19억 합니다. 그러면 계산기 두들겨 보면 한 마이너스 28%,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시사점이냐면요. 잠실의 중심, 그러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을 표본으로 잡아야 되는데 고점 대비 1차 하락 때 30% 떨어졌죠? 그러면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중국이 문제가 생기든지 2차 하락이 온다든지 중국 아니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2차 하락이 오면 고점 대비 30% 수준 정도 18억, 19억 정도 수준이 오면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들어갔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거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이 정도면 30% 정도만 떨어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은 이 정도 올라갔죠. 22억, 23억, 네, 23억 8천까지는 거래는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지금 수준에서 내가 꼭 엘스는 아니더라도 사고 싶다면 이 정도 기준을 잡아야죠. 27억에서 23억 8천이면 12%에서 15%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 조건에 맞는 물건이라면 저는 필요한 실수요자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안 사도 되는데 나는 관망을 하면서 타이밍을 한번 볼래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0% 정도 고점 대비 30% 정도 랜드마크 아파트가 요 정도 떨어졌다면 표시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30% 정도.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엘스 리센츠가 아니더라도 레이크 팰리스 한번 볼까요? 이게 잠실 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얘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얘는 35평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최고가가 24억 8천이었고요. 지금 20억, 21억 정도네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조금 더 떨어지긴 했네요. 회복을 조금 엘스보다는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돼요. 실소유주고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엘스보다는 회복을 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산기 해가지고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17억대까지 갔었네요. 그렇죠? 17억 얼마 가다가 20억까지 왔으니까 아우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쉬운 분들, 나는 돈도 없고 20억에는 죽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다음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이 정도 하락폭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죠? 항상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제가 말이 쉬워서 자꾸 2차 하락이 오면 뭐 중국이 위기가 와서 떨어지면 쉽게 들어갈 것 같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하 5층 있을 것 같거든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항상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랜드마크 아파트 대비 몇 프로 떨어졌느냐 보고 요 정도 떨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몰라. 들어가서 더 떨어지면 뭐 1억 감내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나중에는 더 올라가겠죠.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정할 필요는 있어요. 절대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랜드마크가 한 30% 정도 떨어져 있다,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봐야죠. 예. 랜드마크가 얼마 떨어진지 보고요. 이 아파트가 얼마 떨어진지를 또 봐야죠. 그러니까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 계산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을 때 17억 5천이잖아요. 네. 24억 8천에서 17억 5천이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니까 30% 빠졌잖아요. 빠진 거네. 그러니까 3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레이크 팰리스 비슷한 거예요. 뭐 특별히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엘스가 30% 떨어졌는데 레이크 팰리스가 뭐 10%밖에 안 떨어졌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 방법은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려는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실제로 세대수가 적어가지고 그렇죠. 네. 세대수가 적어서 표본이 안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래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고가가 15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가 안 되니까 최근 내역을 보면 2022년 12월에 거래가 안 된 거예요. 뭐 얼마가 떨어진지도 몰라. 그러면 나 이거 얼마에 들어가야 되지? 라고 한다면 요게 30% 정도, 예를 들어서 1월이었다. 지금 우리가 1월이었다고 하면 엘스 리센츠가 30%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도 30%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서 물건 보니까 그렇게 안 떨어졌어.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면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실제로 그런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표본이 워낙 많으니까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뭐 300세대, 200세대 아파트들은 표본이 잘 안 나오고 사실 거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다고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먼저 잡고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잠실 엘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정보점 대비 한 15% 정도 빠진 거잖아요. 30% 지금 기준에서는. 30% 빠졌다가 좀 올라와서 지금 15% 정도 빠졌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송파구 안에 있는 어떠한 단지가 그 가격이 15% 정도 수준이면 고점 대비 15% 정도 수준이면 평타 치는 괜찮다. 거죠. 평타 치는 거죠. 근데 얘는 더 낮아. 아직까지 30% 수준, 그러니까 100을 기준이면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저는 그런 건 들어가면 완전 더 좋은 거죠. 얘는 회복이 얘도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회복을 할 테니까. 결국엔 따라가죠.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탄력성이 좋아서 먼저 움직이고 빨리빨리 움직이고요. 나홀로 아파트나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은 거래도 안 되고 느려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애들이 먼저 올라가고 좋은 아파트들이 먼저 올라가고 애들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좋은 거 못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85% 수준보다는 70% 수준 아파트 사서 기다리면 상승장이 오면 결국에는 천천히라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비율을 봐야 되는 거지 절대 가격을 보면 안 되죠. 야, 엘스는 3억 올랐는데 이 아파트는 1억밖에 안 올랐어. 그런 비교는 비율을 보셔야지. 그러면 그래서 절대가 자체가 틀리니까. 5억 아파트가 10% 오르면 5천만 원 오르는 거고요. 30억 아파트가 10% 오르면 3억 오르는 거예요. 야, 강남은 3억 올랐대. 우리는 왜 5천 올라? 그거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네네. 이제 실거래가 잘 안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실거래는 국토부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니까 저는 아실 좀 편해서 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셔도 되고. 왜? 애들도 결국엔 국토부 자료 들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가공해서 보여주느냐의 문제고요. 이게 잘 안 나오면 저는 실거래가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거든요.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고, 뭐 엘스 리센트야 워낙 표본이 많으니까 자주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이버 매물 같은 거 보면 중개사들이 이제 매물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물을 좀 보셔야, 매물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거래는 거래가 안 됐는데 매물을 보니까 아, 최근에 호가는 이렇게 올랐구나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매물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매물이 이 정도 오르면 아, 호가는 주인들은 벌써 이렇게 올렸구나. 실거래는
23억 8천이지만 매물은 실제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물도 좀 동시 같이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내가 눈탱이를 맞는지 제대로 사는지는 그 정도는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카가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저 좀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천만 원으로? 네. 좀 뭐하게. 그래서 이제 빌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빌라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문제인데 내 돈에 맞춰서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 뭐 1억, 2억짜리 소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나쁜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고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이라면 요즘 정부가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좀 혜택을 좀 많이 주거든요. 청년 특별 공급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좀 비싸고 그 용산에 대박난 그 호반서민 에이디션 같은 경우는 16억이잖아요. 저렴한데도 1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건 알겠는데 살 수가 없죠. 3천만 원으로 그렇죠. 16억 당첨이 돼서 계약금도 못 내는 걸 어떡하라고. 벤츠 S클래스를 30% 할인해 준다고 해서 돈이 부족한데 그걸 살 수는 없는 거.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6월에도 있었는데 뉴홈 있잖아요. 뉴홈 사전 청약이 네. 9월, 12월에도 또 나옵니다. 물량이 더 많아요. 6월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자꾸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 딸한테도 하라 그래요. 왜냐면 남양주 왕숙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왕숙 A 19인가 18인가? 19블럭이었을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월에 나온 게. 추정 분양가가 3억 3천 나왔어요. 전용 59가. 3억 3천이요? 네. 자, 3억 3천이면 계약금이 10%죠? 3천만 원 되잖아.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물론 당첨이 돼야 되는데 경쟁이 낮진 않습니다만 몇백 대 1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남양주 왕숙도 몇십 대 1 나왔어요. 그러면 로또보다 낫잖아. 그러면 반에서 1등 하면 되지 뭐. 근데 계속 넣다 보면 몇십 대 1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동시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넣는 거죠. 청년들은 넣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 나 3천만 원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청년들이 3천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사전 청약이잖아요. 입주가 2030년이에요. 3기 신도시는. 그러면 본 청약은 언제? 2026년에서 2027년. 그러면 계약금 언제 낸다? 2027년에 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 없어도 돼요. 일단 당첨되고 사전 청약은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 청약할 때 다시 청약을 하면 자동으로 당첨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2023년이죠. 2027년까지 4년 남았죠. 4년 동안 3천 모아야죠.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20대, 30대 분들도 물론 학생은 힘들죠. 학생은 이제 부모님 도움 좀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5천만 원까지 뭐 증여해 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시고 아빠, 엄마 나 당첨되면 계약금 5천 정도는 해줄 수 있냐?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열심히 모아야지. 알바를 하서라도 열심히 모아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베트남 다낭 가지 마시고 2번 갈까 1번 가고 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2030년에 3억 3천 어떻게 마련하지? 대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딱 자르면 한 1억 7천 정도만 모으면 돼요. 2030년까지 1억 7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게 추정 분양가예요? 추정 분양가가 올라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저는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실제로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 근데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 LH. 안 그래도 빚도 많지만 만약에 제가 LH 사장이에요. 밑에 직원이 사장님 아무래도 분양가를 추정 분양가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내 목 날아가는 거 보려고 하냐고. 네 돈이야? 국민 세금인데 어차피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그걸 왜 고민하냐고 막 화를 내겠죠. 그냥 가 제발. 정해진 건 그냥 가면 되지. 네 돈 내라고 하냐고. 라고 가겠죠. 적자나면 어때? 어차피 적자야 우리는 그냥 대신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올린다고 하면 아마 욕 엄청 먹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LH 사장이 올린다고 하면 국토부 장관이 부를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까지 나 힘들게 하니? 제발 좀 그냥 해. 네 돈이야. 어차피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거잖아. 그런 명분이라면 저는 올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올려? 약속했는데. 국토부가 약속했어요. 어느 국토부 장관이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국민 세금으로 하면서 생색내기 딱 좋은 사업을 굳이 하면서 욕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당첨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우리는 왜 안 줄까? 내가 신혼 때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 이거. 잠시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9월, 12월에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남양주 왕숙이 왜 많이 안 했냐면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안 했냐? 우리 애도 그래요.
아빠 남양주잖아.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 서울 아니라서. 동작구 수방사나 저기 어디야 고덕 강일 3단지 그런 데만 관심 가져요. 남양주가 어땠어? 다산신도시 가봤냐고. 다산신도시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돈만 벌면 되지. 해도 되잖아요. 왜 남양주 거주를 못해요? 광역버스 타고 지하철 GTX도 생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선입견이에요. 잘못된 선입견. 알고 보면 엄청 좋아요. 왕숙 신도시도 지하철 생기고. 맞습니다. 신도시 가보셨잖아요. 2기 신도시 좋죠? 판교나 금단이나 광교나 동탄 가면 좋잖아요. 3기는 더 좋지. 2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지역 고정관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아무거나 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자들 있잖아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천 계양 하시고요.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무의 떡에 침 흘리지 마시고 그냥 남양주 하세요. 고양에 계시는 분은 고양 창릉 하세요. 괜히 고양시 있으면서 나는 하남, 교산이 좋아 보이는데 유리한 거 하십시오. 자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거주자 우선 물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돈 없는 분들, 청년들, 20대, 30대들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있다면은 수도권 투자, 지방 투자보다는 오히려 뉴홈이나 이런 사전 저는 청약을 그렇게 3기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눈여겨 보는 게 내년에도 오히려 나올 겁니다. 더 좋은 지역을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이게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죠. 정부는 지금 필 받았거든요. 올 한 번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은 거야.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올 2월에 한 번 나왔죠. 가격이 너무 싸니까요. 분위기 좋으니까 야 이거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필 받아가지고 물량을 더 늘렸잖아요. 왜? 정부나 국회나 정치 조직들은 이게 국민들의 그게 중요하잖아요. 호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응 일단 받으면 밀고 갑니다. 내년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바닥을 다지는 어느 정도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반등이 또 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인 경우는 또 갈아타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또 상당히 높으신데 그럼요.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는 정답이 없어요. 갈아타기는 항상 정답이에요. 아니 나보다 상급지 더 좋은 거 아니면 갈아타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지역을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 상급지로 아니면 애가 커. 애가 2명인데 지금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애가 커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방이 2개밖에 없어.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평형을 세 개. 넓혀서? 그럼 평형 넓혀야죠. 그럼 필요한 경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갈아타는데 저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절대 가격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내가 절대 갈아타고 가격. 싶은 아파트를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는 잘 없어요. 그렇죠. 누가 다운그레이드 되면 왜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다운그레이드 갈 바에는 현상 유지하세요. 실제로 다운그레이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있어요. 팔고 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어느 정도 자금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파는 순간요 돈이 줄어들어요. 왜 양도세도 내고 중개보수도 내고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분명히 말씀드리면은요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팔면 안 됩니다. 팔면은요 자기 팔았는 집 절대 못 삽니다. 똑같은 집 못 사요. 팔고 나서 돈 생기잖아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거 다시 사야겠다 그러면 돈을 더 얹어야 돼요. 그렇죠. 절대 가격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파는 거 아니고요. 혹시 갈아타야 될 계획이 있다면 뭐 금매물 확인해 봐야죠. 내 집값이 얼마인지. 방 2개인데 방 3개짜리는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고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요거는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계산했을 때 우리 집은 1억 저렴하게 팔면 쟤는 1억 5천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가는 거죠. 대신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 집을 먼저 팔아요. 팔고 시장을 좀 지켜봐. 그때부터 이제 헬이 시작되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걸 먼저 사버리면 이게 내게 안 팔리면 그 두 가지가 다 문제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갈아타 버리면은요.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발목 잡혀버리고요. 그때는 이제 상승기 때, 진짜 상승기 때 있잖아요. 상승기 진입해가지고 막 올라갈 때는 먼저 잡는 게 유리해요. 왜? 먼저 잡아두면 올라가고 내 집도 올라가니까 유리한데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이 상승장이냐, 회복 그냥 반등, 기술적 반등을 하는 상황이냐. 예를 들자면 뭐 2016년, 2017년, 18년, 19년 이런 분위기 같으면 상승장 맞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럴 때는 먼저 잡고 내 집은 나중에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고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7년 올랐고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올랐고 지금 금리가 올라서 1년 떨어졌고 6개월 1년 떨어졌고 지금 V자 반등을 했는데 이게 대세 상승이 될지 좀 더 올랐다 내렸다 랠리를 할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먼저 잡았다? 내 집 그럼 일시적 2주택이 되죠. 중국에서 만약에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그러면
샀는 집도 떨어지고 내 집도 떨어지고 그냥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그냥 마음 먹었다면 실시간으로 내 집을 팔면 바로 사야 돼요. 미리 알아보고 물건이 매물 확인하고 내 집 확인하고 내 집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이 집 계약금 쏴야 돼요. 혹시라도 내 집을 팔고 돈 가지고 중국이 조금 그렇다고 하니 지켜봐야지 하면 그때부터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거는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함이잖아요. 맞습니다.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잘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더 네, 많습니다. 이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갈아타고 싶어도. 그런 연락이 많이 와요. 먼저 잡고 갈아타려고 했는데 내 집이 안 팔려. 사람 마음이요. 갈아타고 싶어하는 집은 급매물로 사고 싶고 내 집은 가격을 높게 받고 싶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모순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팔 때는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이 10% 떨어진 가격에 사면 내 집도 10%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집은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순간 스텝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탈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갈아타세요. 내 집 팔고 저거 잡고 실시간으로. 두 개 다가 꼬여요. 먼저 잡고 내 집을 늦게 팔아도 꼬이고요. 내 집을 먼저 팔고 돈 가지고 저걸 나중에 사야지 해도 꼬여요. 타이밍 못 잡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신기하게 돈 나갈 일이 또 계속 생겨요. 그럼 돈이 야금야금 없어지면서 이래서 불안하고 중국 때문에 불안하고 이거 기다리고 또 뉴스에서 부동산은 통계가 오른다라고 하면 또 사야 돼 말아야 돼. 흰머리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마셔라. 어차피 필요해서 집안 하나는 보험이잖아요. 보험인데 보험 가입하는 걸 뭐 그렇게 고민해. 부동산에 단골 부동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면 물어봐요.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냐고.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아, 얼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으면 내 집 가격을 아무리 급매물로 팔아도 아니 낚시하는데 그날따라 물고기 없는 날 있잖아요. 혼자 막 비싼 미끼 쓰고 낚싯대 일제 3천만 원짜리 낚싯대 집어 던지면 뭐 하냐고. 물고기가 많을 때 좋은 걸 하면 좀 더 잘 잡히겠죠.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답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집에 가세요. 더 이상 그러면 물어볼 이제 필요도 더 없어요. 시장을 알아볼 더 필요도 지켜봐야 없어. 돼요? 아이고야. 그거는 답이 없지. 그러니까 갈아타고 싶어하는 집도 알아볼 필요도 없어. 내 집이 안 팔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집에 가서 그냥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야 돼요. 그냥 소주 한 잔에. 답이 없어. 근데 팔릴 것 같아. 근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저는 한 9억 5천 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사장님이 9억 5천은 좀 힘들 것 같고 9억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겠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 그 동네면 같은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고요. 그러면 같은 동네, 예를 들어서 평수를 늘린다라고 하면 사장님한테 내가 팔고 실시간으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동시에 알아봐달라. 대신 수수료는 좀 깎아달라. 너는 양쪽에 다 먹잖아. 라고 하면 수수료도 좀 깎을 수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해요. 왜? 자기는 두 개를 거래할 수 있잖아요. 엄청 열심히 잘 알아봐 주거든요. 근데 지역이 다르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도 확인해 봐야죠. 내가 요거 사려고, 요거 팔고 요걸 사려고 하는데 얼마에 살 수 있냐. 솔직히 얘기해 달라. 내 집을 요렇게 팔아야 되니까 나는 요 정도 수준에서는 사고 싶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지금 훨씬 더 하고 돈을 더 내야 되고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 집도 안 파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갈아타기가 생각처럼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은격결에.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격적으로 하고. 내가 매수자, 매도자 입장이잖아요. 의견이 다 달라요.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 물어보면 집을 사는 입장이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우, 바닥 찍고요. 올라갈 일만 남았고요. 이제 분양가도 뭐 계속 올라가고요. 아주 파는 지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가격을 내려야만 잘 팔리니까 아유 사장님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나셔. 지금 그렇게 버틸 때가 아니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 입장에 대한 부동산 사장님의 뉘앙스도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한쪽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잘 알아보시고 갈아타기는 저는 항상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합니다. 분위기가 확실할 때 확실히 상승장이거나 확실히 하락장이야 라고 하면은 정해지잖아요. 확실한 상승장 때는 먼저 잡는다. 확실한 하락장일 때는 내 집을 먼저 판다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거나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스탑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가서 물어봤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 그러면 일단 포기, 일단 후퇴. 그렇죠. 일단 집에 가야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걸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떡하라고. 지금 뭐 문의 전화는 오고 있고 그래서 간혹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그때 판단해보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자기 집 가격 떨어뜨리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우리 집 2억 가격 내려서 팔아주세요 이래.
그러면 네이버에 호가 올리죠. 그 순간 자기 집은 또 2억 떨어집니다. 시세가 이제 네. 떨어지다. 그러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그러면 내릴 생각도 하지 말고 집에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애초에 그냥 똘똘한 한 채를 나는 사고 싶다라고 무주택인데요? 계시는 분, 네, 무주택인데 똘똘한 한 채를 난 찾고 싶다. 그럴 경우 좀 약간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좀 더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나요? 무주택이다. 여기 이제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무주택인데 일단 자금력이 충분한지.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면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어느 자금력이 정도 있다는 자금력이 거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자금력이 없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 찾지 그렇죠.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몇 년 가지고 가실 거냐고. 하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연봉도 좋아. 그래서 전문직이라든지 연봉도 좋고 돈도 좀 모아뒀어. 그러니까 바쁘시죠? 바쁘대. 그러면 서울 기준에서는 좋은 아파트가 뭐예요? 물론 강남의 새 아파트도 좋은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 좋아하거든요. 예? 단계별로 지금은 어렵지만 묻어두면 나중에 또 이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물론 안 좋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이 이제 많이 없어요. 실제로 해볼 만한 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도 이게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제 5층짜리 이런 아파트 없습니다. 둔촌주공, 고덕주공, 개포주공 다 끝났잖아요. 흐름이 보이시죠? 이제 5층짜리 재건축이 끝났어요. 그럼 다음은 뭐? 최근 하는 게 중층 어디? 목동, 일기신도시, 상계동 지금 이런 거 이제 안전진단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얘들 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애들이 끝나면 한 15년, 20년 후에는 어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중층짜리 88년도에서 뭐 91, 2년도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더 높게 지은 아파트들이 그 다음 단계인데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목동하고 상계동 중층 아파트 시작입니다. 용적률이 조금 낮은 아파트들. 그러면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뭐 30년 지나니까 되겠지라고 하고 뭐 1997년도 2000년에 지은 아파트 뭐 기다리면 재건축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 한 30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재건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재건축을 노린다면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청량리 주변 있잖아요. 청량리, 용답동 어디야 인문희경 뭐 그쪽 주변에 보면 그런 아파트들 월계동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재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재개발을 가면 재개발은 이제 재건축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물건마다 감정 권리가액도 다르고 하니까 좀 분석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서울에 생각보다 재개발 구역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서울시에서 신통기획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 보면 나와요. 신통기획 지정된 구역들 중에 잘 될 것 같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기본 10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똘똘한 한 채라면 올해 묻어 하나 사두고 내 일 열심히 뭐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래 그러면 언젠가는 효자를 할 물건들이 그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몸테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건축을 지금 몸테크를 굳이 안전진단 통과 단계인데 목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에요. 그럼 몸테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자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상계동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아니잖아요. 상관없고. 그렇죠, 그렇죠. 목동은 실거주 해야 됩니다. 근데 목동은 우리 애가 공부도 좀 잘해. 이제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일석이조지 뭐. 목동 가가지고 한번 굴려보고 재테크도 하고. 저는 목동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럼 목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건축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인 거예요? 목동이 근데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목동 볼까요? 목동이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있거든요. 네네. 목동에서 학군이 제일 좋은 아파트는 7단지입니다. 근데 7단지가 제일 비쌉니다. 제일 위에 올라와 있네요. 네. 단순히 투자 목적이면 7단지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비싸니까요. 23평이 14억 가잖아요. 6억까지 가다가 이제 14억 정도까지 회복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앞으로 올라갈 걸 감안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4억 들어가 가지고요. 추가 분담금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뭐 대박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되고 이 지역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감안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11단지에서 14단지 조금 위치는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는데 같은 23평인데 11억이죠? 아까 7단지가 14억이었나요? 네네, 그렇죠? 13억, 14억. 투자 목적이고 한다면 우리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애 상태 보니까 내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면 학군 좋은 데 가면 애도 막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여기도 학군은 좋습니다. 다른 그렇죠. 지역보다는 그렇죠. 월등히 좋은 그럼요. 지역이에요. 7단지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3억 차이가 나니까 투자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무조건 뭐 7단지, 뭐 6단지, 뭐 학군 좋은데 좋죠.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똘똘한 채를 이제 지향을 한다면은 네.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세가 수 한 있는 2억 8천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구역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반드시 실일 거주자들만 할 수가 있고. 목동이나 노원 상계 쪽. 혹시라도 뭐 경매 같은 경우에 낙찰받으면 토지거래가 이게 실거주 요건 해당 안 되니까 경매 물건 나오면 그런 거 뭐 노려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집주인들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요. 그 매물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확실한 상승장이거나 확실한 하락장이면 솔림 현상이 생기죠. 확실한 상승장이면 집주인이 매물 절대 내놓지 않죠. 2020년, 2021년 아니면은 18년, 19년에도 그때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무조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가지고 팔아도 세금 내버리니까 내놓지 않은데 지금은 일단 세금 부담은 자유로워요. 양도세 중과세도 규제 지역도 많이 풀렸고요. 맞아요. 규제 지역도 내년 5월 9일까지인가요? 풀어줬잖아요. 한시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규제에서 일단 자유롭고요. 두 번째는 확실한 상승장도 확실한 하락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생각이 다르겠죠. 나는 계속 가지고 갈래. 라는 집주인들도 많이 있고 일부 집주인들은 이제 바닥은 1차 하락은 끝났고 급매는 아닌데 요 정도 100 기준에서는 70% 떨어졌다가 지금 85, 90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중국도 그렇고 나는 예를 들어서 한 3채 있는데 양도세 중과세도 아니고 털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확실한 상승장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급매로 막 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매물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해 1월, 작년 12월 수준의 그런 급매물이 아니고 시세대로 내놔요. 실거래가 확인하고요. 실거래가가 거래가 되면 그 정도 수준 또는 동리나 층을 감안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 내놓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들어가도 될까? 무조건 올라가면 내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금 그 매수자들도 그래서 제가 앞서서 동탄 이야기 했잖아요. 딱 그 분위기예요. 집주인들은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놔요. 그냥 매물은 사요. 사이는데 매수자들은 매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12월, 1월 가격이면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또 아니야. 사람 마음이 항상 그렇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죠. 기대감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지금 눈치 작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임이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 당연한 거예요. 매물이 없는 게 이상하지.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무조건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규제도 없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긴가민가한 상황. 그렇다고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급매물로 내놓을 생각은 없고 그냥 시세 정도 실거래가 거래된 내역으로 내놓는 거고 매수자들은 따라가다가 가도 될까? 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계속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이 중에 이제 급매로 딱 던지는 물건이 있으면 그런 거는 거래가 되겠죠. 그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어느 정도 시세에 거의 맞춰서 나온 거의 시세 거고 물건이고요. 그러면 내가 관심 단지가 있다. 그러면은 시세보다 만약에 중간에 뭐 급매가 나온다. 이런다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도 그런 괜찮나요? 거는 거래가 되죠. 매수해도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지금요 필요한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시세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분명히 또 저렴한 매물들이 그렇죠. 중간에 또 나와요. 급한 분들이 또 그러니까 한 분씩 분명히 계시니까.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물건이라면 실소유자라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그런 물건 위주로 좀 찾는 게 좋겠죠. 동네에 단골 부동산 있으면 좀 걸어놔야죠. 그런 거 나오면 연락 달라고. 좀 구체적으로 의뢰 주는 게 좋아요. 나는 요 정도 수준에 얼마 나오면 연락 주세요. 바로 내가 딱 생각날 수 있게. 그러니까 미리 월부들 보고 이제 미리 계산기를 좀 두들긴 다음에 목표 가격 나는 필요하고 자금력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아무거나 사고 싶진 않아 라고 하면 나 요 정도 가격 수준이면 연락 좀 달라고. 왜냐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한번 걸려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을 딱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돼. 막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분명한 우리 기준 원칙은요. 절대 초조함, 조급증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차분하게 들어가야지 막 불안한 마음에 초조한 조급증으로 막 물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들어가면은 언제나 그거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또 이제 만약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 집을 사고 팔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이밍 잡는 걸 너무 원하죠.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죠.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크게 중요한 타이밍은 아니고요. 이제 급하지 않고 자금력이 되고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 어떻게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회복기, 상승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도 지금 불황기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락장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본다면 집주인들이 한 번은 져야 되는데 저는 작년에 1차 하락 때 집주인들이 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수의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팔지 않아요. 지금도 급매물 막 쏟아내지 않죠. 주변에 보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지는 집주인들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런 없죠.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 한 번은 져야 되는 게임에 아직 안 졌어요. 제가 앞서서 중국 이야기하면서도 중국도 한 번은 져야 될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오르기만 올랐지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되거든요. 상승장, 하락장도 마찬가지죠. 하락장 마지막이 뭐냐면 집주인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그냥 집어 던지는 게 하락장이에요. 패닉 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패닉 셀이 나오면 미분양이 급증하죠. 1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면 PF 대출 문제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죠. 물론 중국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개입을 합니다. 국토부나 기획재정부가 개입을 해서 세금과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강남 3구, 용산구 풀어주겠죠. 당연히. 지금 아직 안 풀어주고 있는데 네. 올해 안에 풀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없다. 올해 안에는 절대 없습니다. 중국에 IMF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생기고 뭐 난리가 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예측을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맞아요. 강남 3구, 용산구 절대 안 풀어주고 MB정부 때 2009년에 규제지역을 풀어줬는데 강남 서초구는 2011년에 풀렸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몇 년 걸릴지는 제가 뭐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그 정도 시간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몇 번 해야만 심적으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제 급매물을 내놓거든요. 아직은 그럴 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강남 3구, 용산구 풀릴 때가 오면은 또 어떤 현상이 그래도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됩니다. 한 번 공포에 질리면 그 심리를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또 상승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30대 분들. 맞아요. 하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조정되고 이제 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무조건은 절대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그분들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계속 2차 하락을 얘기하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제가 몇 년 전에도 저는 항상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아, 쟤들 언제 한번 넘어지지? 한 번은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항상 경제 성장만 할 수는 없고 고성장만 할 수는 없는데 쟤들은 언제 넘어질까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그땐가는 올 때가 왔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거나 뭐 충격이 아니라 올 게 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강남 3구, 용산구 풀고 빨리 회복이 안 되거든요. 심리가. 3년입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끝나고 3년 정도 지나면 상승에 대한 추억은 희미해져요. 반대로 조정장이 오고 하락이 오면 그 회복 단계에 와오더라도 사람의 심리는 많이 대들게 바운스야. 지하 5층 많이 갈 꺾여 거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회복하는데 실제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강남 3구, 용산구 풀어주고 DSR 규제도 풀어줄 거고요. 지금은 절대 안 풀어줍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풀어줘도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는데 오죽하면 풀어주냐고. 위기 상황, 집값이 급락하고 금융시장이 문제가 되고 PF 문제가 되고 미분양 늘어나고 총체적 난국이 되면 안 풀면 어떡할 건데. DSR 풀죠. 그리고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은 제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 리스크 관리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반대의 입장이 됩니다. 저는 용기를 내셔라. 그때는. 그때 용기 안 내면 월부들 공부 뭐하러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월부들 보지도 마세요. 뭐하러 가요? 시간 아깝게.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이 지배를 해야 돼요. 감정은 두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구나. 이제 터널 마지막 빛이 보이는 요것만 통과하면 끝나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적어도 월부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좀 이성을 되찾고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그 시기가
패닉셀, 정말 공포에 질려서 한 번은 너도 옵니다. 팔려고 하는 네, 그 시기.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또 미분양이 이제 급증을 하는 미분양 급증하죠. 상황. 네. 그리고 강남 규제가 다 풀리고 DSR이 완화가 되고 정 급하면 뭐 세금, 양도세, 뭐 특례 이런 것도 나올 특례까지 수도 생기는 있고. 그런 그렇게 세금적인 되면 부분이 정부가 할 거 다 했어요. 더 이상 국토부가 할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그 얘기는 기다리면 결국에는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 그 상황이 되면 2021년까지 급등했죠. 2022년, 올해 2023년이죠. 2, 3년 지나죠. 벌써 5년 지났어요. 10년을. 그러면 5년이 세월이 얼마나 긴데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반영이 되고요. 또 집값 떨어졌잖아요. 버블 다 제거됐어요. 근데 우리만 공포에 질려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된다. 그 말씀해주신 그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교집합이 돼야 되는 그 시기를 봐야 될까요? 단계별로 나오죠. 이게 동시에 4개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패닉셀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나와요. 패닉셀이 나왔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급증했다는 얘기고요. 강남 3구, 용산구부터 먼저 풀어줍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용산하고 송파구 풀어주고 서초구, 강남구가 조금 늦게 풀릴 것 같고요. 그것도 안 되면 DSR 풀어줍니다. DSR 풀어줘도 안 되면 마지막이 이제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안 되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빨리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뭐 내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옵니다. 이게 포지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것도 입장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무조건 빨리 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맞습니다.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집을 매수하기에는 자금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이 맞춰지는 그 시기에는 큰 고민하지 않고 그럼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당첨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뉴홈에 당첨됐는데 만약에 뭐 중국이 경제 위기가 와서 불안하다고 계약 해지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과거에 해지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 후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지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소장님은 마지막으로 좀 어떤 말을 또 해주실 수 있을지. 양극화는 항상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양극화가 없었나? 그러네요. 조선시대도 한양이 좋아요. 그냥 인정을 해야 되네요. 그때도 한양 집 사기도 어려웠고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도 그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선비들이 지방에 발령이 나면 한양 집을 팔고 가야 되냐. 그럴 수 어떻게 있겠네요. 해야 되냐라고 고민했는데 그게 문헌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원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세상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거는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그걸 또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양극화?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단계로 가야죠. 그걸 불평불만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양극화는 원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물론 그게 물질적으로 본다면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좋은 아파트를 가느냐가 중요한 타겟이 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각자의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무조건 뭐 강남에 가서 어떤 아파트를 몇 채 이상 사야 그게 달성이 되느냐. 100억 부자들은요 더 불만이에요. 주변에 다 200억, 500억만 있거든. 절대 자기보다 낮은 단계를 쳐다보지 않아요. 맞아요.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성적이 왜 이래? 이러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많어. 항상 밑에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야 너보다 잘하는 애가 더 많잖아. 그건 그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는 위를 해요. 500억 있으면 1000억짜리 부자들 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답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양극화의 답은 비교하지 마셔라. 비교하는 순간 나는 한없이 초라한 하위 양극화가 됩니다. 100억 부자도 그래요. 500억도 불안합니다. 10억? 오히려 1억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주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목표를 정하면 그 양극화가 무슨 상관이냐고. 단 돈이 너무 없으면 불행해. 우리 학원 좀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우리 와이프 결혼 10주년, 20주년인데 명품 백 하나 기분 좋게 사주고 싶은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너무 고민돼.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월부들 보고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그 정도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뭐 100억대 부자가 될래. 뭐 할 건데 100억 부자 돼서. 돈 어디다 쓸 건데. 쓰지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100억이 99억 되면 얼마나 불안한데요. 100억 부자가 50억 되면 자살해요. 50억 말아먹었기 때문에. 근데 10억 있는 사람이 50억 가면 안 죽거든요.
저는 주관적인 기준이다. 양극화도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셔라. 그냥 나의 기준, 내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각자 다 달라요. 맞습니다. 각자 돈 버는 능력도 틀려요. 내 친구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50억을 벌었는데 나는 20억 벌었어.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게 잘난 게 있겠죠. 머리가 내 친구보다 좋거나 우리 애들이 공부가 좀 잘하거나 가족이 더 화목하거나 다 각자의 뭐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물질 돈만 기준을 삼고 내 친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나만의 기준, 우리 가족의 기준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사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또 저희 영상을 보는 이유가 그 그럼요. 이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2시간 열정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본론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또 소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정말 이거거든요.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2년 연장을 해서 지켜봐야 되는지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차라리 2020년, 2021년처럼 폭등을 하든가 차라리 작년처럼 집값이 떨어지든가 하면 속이 시원해요. 집값이 떨어지고 폭락하면 안 사면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무조건 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통계라든지 맞아. 주변 부동산에 가보면 분명히 가격이 지난달보다는 올라가 있고 1월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사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뭔가 모르는 불안감? 따라가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대구에서도 연락이 와요. 우리가 대구 하면 미분양의 무덤이다. 죽었다. 3년 동안은 쳐다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대구 수성구가 조금씩 움직여요. 네, 대장부터가 지금 거래가 네. 이제 속속들이 그러면 대구 올라가고 수성구가 있죠.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움직이면 다 불안하거든. 그러면 수성구가 움직이니까 이제 자금이 없는 분들은 아예 불안하지도 않고요. 뭐 난 살 능력도 안 되니까 불안할 것도 없는데 제일 불안하신 분이 이제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 몇 억이든지 간에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돈을 가지고 있고 기회를 보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지금 안 들어가면 더 오르면 손해볼 것 같고 괜히 들어가면 또 물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질문 많이 오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뭐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람이 자칫 샀는데 떨어지면은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올라만 가주면 참 해피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금력이 되느냐. 돈 없는데 연끌하는 건 저는 어떤 경우든 반대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상황을 먼저 체크를 첫 번째 하라는 내 상황이 거네요. 중요하죠. 오. 근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불황기가 끝나고 이제 회복기 진입을 했다. 바닥의 시그널을 지나갔다라고 하면 사실 자금력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욕심을 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회복기 진입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재밌는 뉴스가 이제 2가지가 나왔는데 상반된 의견이에요. 하나는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명은 이제 하락, 폭락. 그분 항상 폭락 이야기하는 분이니까 뭐 7명은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보면 사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또 불안한 게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인고의 세월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불황기 진입이지 회복기 상승기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밥 먹고 여러 가지 통계 또 인터뷰도 하고 전문가들 인터뷰 다 하거든요. 국토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그럼 저는 누구 말이 신빙성이냐 그러면 국토연구원 말을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뉘앙스가 뭐냐면 폭락이 아니에요. 집을 사지 마라 폭락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다 좋은데 지금은 계속 상승하는 일만 남은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좀 조정이 됐고 지금 V자로 떨어졌다가 V자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는 좋아요. 요거까지는 좋은데 이제 지금부터가 회복하는 속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 첫 번째 자금력이 되고 두 번째 필요하냐. 너 왜 사려고 해? 저 필요해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자녀 집 하나 사주려고 했다. 어차피 사서 그냥 뭐 우상향 한다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뒀다가 중간에 좀 떨어지면 뭐 어쩌겠냐. 감내할 수 있다. 3년 정도 뭐 이자 내지 뭐
라는 마인드라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금이 부족하고 굳이 지금 안 사도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 지금 분위기가 저는 어떤 분위기로 보여지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변수도 이야기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V자로 회복한 다음에 2, 3년 정도 조정기가 가고 2차 하락이 왔다. 지금 또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온다의 베팅이고요. 2차 하락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부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7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잠실 엘스 갔다 오니까 최고가가 27억입니다. 27억 갔다가 18억대 정도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23억 8천까지는 거래가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됐죠. 그러면 100을 기준해서 보면 거의 한 7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88%까지는 올라갔어요. 꽤 많이 회복을 했고 지금 분위기면 뭐 90% 뚫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100을 뚫어서 27억을 뚫고 엘스가 30억, 35억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지금은 5년? 한 10년 후에는 35억 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엘스 35억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엘스가 35억 가면 헬리오시티가 거의 30억 뚫어야 되고요. 그렇죠. 30억 뚫어야 되고. 따라가겠죠. 그러면 반포의 원베일리가 최근에 뭐 40억도 거래됐다는데 엘스 2008년에 지은 엘스가 35억이면 원베일리는 55억, 60억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럼 마포 아파트는 한 25억 가야 되고요. 광교 아파트는 20억 뚫어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어렵겠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우리가 버블을 제거하는 방법, 2020년, 2021년에 분명히 버블이 있었습니다. 버블을 제거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지나서 자연스럽게 좀 희석되는 방법.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떨어져서 지금 10만 원, 10년 전에 10만 원 다르듯이. 다르죠. 네, 10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4인 가족 먹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애가 이제 친구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얼마 나왔니? 하니까 10몇만 원이 나왔대요. 두 명이서 맞아요. 먹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네. 그래서 야 할인 카드 같은 것도 좀 해라 라고 하니까 통신사 할인하고 3만 원 할인 뭐를 더 했대. 아 그래? 뭐 할인을 해서 10몇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적어도 아파트 문제, 상가 꼬마 빌딩은 다른 시장이고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두 번째는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설문조사에서 네. 왜 일구면 8명 중에 7명은 상승이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아마 상승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거든. 하반기 지금 얼마 남았다고. 그러네요. 이제 8월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8월 다 거의 다 끝났고 9월 추석이고 추석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실질적인 하반기인데 이 3개월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 변수라고 한다면 뭐 금리, 부동산 정책, 전세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국내 용으로 본다면 큰 변동이 있을 게 3개월 동안 뭐가 있을까? 그렇죠. 금리가 한국은행이 3개월 동안 올릴까? 내릴까? 특별한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저는 동결로 예상을 합니다. 조금 불안하긴 한데 미국하고 중국이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동결로 갈 것 같고 정책 안 건드릴 것 같고요. 역전세 빠르게 회복을 못해도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반기 지금처럼 가겠죠. 그러면 상승으로 베팅을 하는데 질문이 3년 동안 또는 3년 후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텐데 하반기라고 못 박으니까 하반기 뭐가 있어? 지금 정도? 회복 속도로 회복하겠지. 엘스가 23억 8천 거래가 됐으면 뭐 한 24억 5천까지는 가겠지. 정도로 상승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서 엘스가 35억까지 가느냐 그러면 저는 그건 아직 시기상조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국내 변수는 이제 저는 사실 그냥 홀딩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 북쪽으로 가면 중국에 땅 큰 애들 네. 거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헝다 사태가 네. 지금 이야기가 계속 헝다만이 나오고 문제가 있죠. 아니에요. 헝다만 문제면 우리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걔들은 다로자로 끝나더라고. 헝다, 완다, 판다 뭐. 요즘 푸바오 인기가 푸바오 보니까 좀 이게 스트레스가 잠시 좀 사라지긴 하더라고. 자꾸 보게 돼요. 집중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다짜가 좀 문제인데 헝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헝다가 2위 업체 원래 1위였다가 지금 2위로 내려왔고요.
흥다가 미국 채권 못 갚았죠? 이자 못 내가지고 지금 거의 파산입니다. 챕터 15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이고요. 미국 달러부터 이제 파산 들어갔는데 중국 국내는 지금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걔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해줍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뭔가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차라리 솔직하게 나 배가 아파. 병원 가보니까 암 1기야 아니면 2기야. 수술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솔직히 얘기해주면 시장에서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계산도 하고 예측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쟤 뭔가 얼굴빛이 이상해. 그러니까 비실비실대. 너 아파? 말을 안 해. 분명히 아픈 것 같은데 괜찮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는 지금 미국 채권을 지금 못하고 있고 1위 업체가 비구이 위안이라고 있는데 얘도 지금 미국 채권 못 갚았어요. 이자 296억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체 규모로 따지면 사실 우리한테는 296억 원이 큰데 이 업체가요 총 금액이 221조 정도 돼요. 처분 가능한 자산 221조. 그런데 296억 원을 못 갚았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파들어가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업체가 1위예요. 중국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예요. 비구이 위안이 1위면 우리로 따지면 삼성 레미안이 지금 채권 이자 못 갚은 거예요. 힐스테이트는 지금 파산 신청했고 지금 현대건설은 파산 신청하고 삼성 레미안은 이자 못 갚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고용 인원이 20만 명 정도 돼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296억 원은 못 갚았다는 얘기는 보면 여기 부채가 255조라고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갚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이 업체들만 문제냐? 얘들만 부도나고 파산해버리면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얘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3번 연임하려고 약간 부동산을 죽이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너무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집값 올라가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모두가 잘 살아야지 왜 투기를 하니? 투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데 중국은 우리도 선분양 제도잖아요. 네네. 계약금 내고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브릿지론 이렇게 해가지고 땅 대출 받아서 사고 PF 대출 일으키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끝날 때 잔금 받고 끝 PF 대출 상환하고 끝나는 구조인데 중국도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해요. 걔들은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지방 정부 땅이잖아요. 지방 정부가 그렇죠. 빌려줘요. 100년 임대 뭐 이런 식으로 돈 주고 그럼 100년 임대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이것도 지 돈으로 안 짓지. 뭐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데서 돈을 또 빌려요. 빌리고 선분양 제도인데 선분양 제도가 우리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입주할 네. 때 아파트 잘 지었나 한번 보고 하자 있는 거 좀 신청하고 잔금 치잖아요. 걔들은 돈을 다 냅니다. 잔금을 내고 지어요.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돈을 받았는데 지금 짓지를 못해요. 그게 한 200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크죠? 200만 채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건설 계획 생각나는데 걔들은 200만 채를 지금 돈을 받고 못 짓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없어졌어요. 이미 침체가 되고 그 돈이 있으면 296억 원 갚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터질지도 모르겠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중국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청년 실업률이 안 좋아요. 중국이. 안 좋은데 이번에 아예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안 좋으면 걔들은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좋으면 발표를 안 할까? 부동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좋겠죠. 내수가 안 좋으니까 청년 실업률도 지금 최악이고요. 더 문제는 수출도 안 되죠. 인건비는 올라가죠.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그런 공장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는 못합니다. 중국의 미래도 불투명하죠. 거기에 미중 간의 갈등. 저는 미국이 약간 손봐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이 이제 2위잖아요. 일본을 제치고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가니까 항상 2등이 문제야. 2등이 되면 1등이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강대국의 조건은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이에요. 군사력도 그냥 전투기 많은 거 의미는 없어요. 일단 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에너지,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이 자원. 있어야 되고요. 네. 세 번째가 금융이에요. 돈줄, 금융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핵은 있죠. 에너지 많죠. 금융이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을 대적할 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도 사실 금융이 러시아보다는 나은데 달러에 대한 맞설 만한 위안화가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거의 넘버원이고요. 영국이 예전에는 좀 강했는데 영국도 금융이 강하거든요. 강한데 예전만 못하고. 그런 미국을 맞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금융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제재를 하는 거 아닌가. 중국에 있는 투자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반도체 첨단 기술 지금 못하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 성장을 막아버리게 되고 기초 기술은 약한데 자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니까 사실 기업들도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줄죠 또. 인구는 줄고 인건비는 또 올라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위기가 벗어나더라도 저는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 계속 높은 고성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와야 될 길인데 이게 중국이 이걸 위기를 잘 넘기고 헤쳐나가면 이제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고 경제 2위 대국으로서 탄탄대로를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2위 자리도 저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미국은 걔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뭐 1900 몇 년도예요. 30 몇 년도에 대공황도 겪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뭐 수많은 전쟁도 겪으면서 실전 또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래서 항상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미국도 금융 시스템도 보완도 하고 정책도 하고 중국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흥다, 비구이 위안 같은 업체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업체인 줄 아세요? 대부분 1996년 정도. 그러니까 오래된 업체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중국 경제가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신흥 기업들이죠. 우리 삼성만 하더라도 몇 년 됐나요? 삼성도 한 80년. 나름대로 전통과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데 애들은 1996년에 지어가지고 꽃길만 걸었던 거지. 꽃길만 걷다가 이제 위기를 닥쳤는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만한 경험이나 시행착오나 그런 능력을 갖췄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중국 정부가 뭐 6.25 전쟁 이런 건 옛날 얘기고 1990년 이후에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전쟁을 해본 적이 있나?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 맞는 위기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이걸 잘 헤쳐나가면 생각보다는 좀 탄탄대로를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흔들리고 대처를 못하게 되면 저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중요하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한 중국의 그러한 사태들이 네. 분명히 우리나라한테도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주죠. 심각하게 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우리 내수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우리 인구가 5,100만? 5,150만인가요? 그 정도예요. 인도네시아보다 적어요. 베트남보다 적어요. 베트남이 1억 좀 안 될 겁니다. 9천 몇백만인가, 9,800만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5천만, 남북한을 합쳐도 7천만.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고요. 우리는 일본을 좀 만만하게 보는데 일본이 1억 2천만이에요. 1억 2천이 넘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쳐도 일본이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 자체가 틀려요. 일본은 내수로 먹고 사는 네네.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내수가 안 되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 어디예요?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하는데 중국 시장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에 참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내수도 안 되고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공장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거다. 그러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죠? 세계 경제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만 영향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쭉 가서 한 30년 동안 사실은 중국 덕분에 우리가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더 내려가는 품목들도 있어요. 중국이 워낙 저렴하게 공급해 주니까 다이소처럼 그런 공산품이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옛날이 더 비쌌던 상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컴퓨터만 하더라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데스크탑 컴퓨터가 이제 막 활성화될 때예요. 노트북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돈으로 뭐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1990년대에 90년에 2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예요? 한 600만 원? 800만 원? 그 정도 될 거잖아요. 한 500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분명히. 요즘 컴퓨터에 500만 원, 600만 원짜리는 애플 맥북 최고급 사양 이 그 정도예요. 근데 일반 모델을 그렇게 주고 샀다는 얘기는 저는 그동안 중국 덕을 많이 봤다. 전 세계적으로. 왜? 저렴하게.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국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지 않았고 우리가 저렴하게 살았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을 보니까 저는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저렴하게 사는 세상은 끝난 것 같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다. 김밥 천국에 1,500원, 2,000원짜리 김밥 먹는 시절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중국이 공산품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들도 김치도 저렴하고 고춧가루 뭐. 이제 그런 시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이제 결국엔 또 부동산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느냐?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네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죠. 중간 과정 한 2, 3년 정도는 지금 어떤 파급 영향력이 미칠지에 따라서 지금 좀 회복을 하는데 중국이 진짜 생각보다 심각하게 뭐가 하나 터져버리게 되면 진짜 IMF가 왔다. 잃어버린 30년이 왔다라고 선언? 그런 게 공식적으로 어떤 신용평가 기관이나 IMF 같은 데서 공식화를 한다면 주식시장이 일단 폭락하고요. 주식이 폭락하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양날의 칼이에요. 우려스럽지만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2020년, 2021년 버블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저물가 시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설마 망하게 하겠습니까? 인구가 얼만데. 그렇다면 우리도 IMF 외환위기 왔는데 3년 후에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어쩌다가 뭐 30년을 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뭐 국민성의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중국이 30년 동안 그렇게 빌빌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먹겠지만 우리처럼 약간 그런 빨리빨리 뭐 이런 게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은 좀 부족해도 어떻게 빨리빨리 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는 문화는 있기 때문에 30년은 안 갈 것 같고요. 한 2, 3년 우리처럼 한 3년 정도면 극복하지 않을까. 설사 오더라도. 그렇다면 그 시기는 조금 조정이 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잘 극복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버블이 제거되면서 또 정상 궤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그 상환 능력 같은 경우에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라고 있는데 93%예요. 비구이 위안이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마탱이 가면은요, 그거보다 낮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줄줄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한 업체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시작을 했잖아요. 2021년에 한번 막았거든요. 흥단은. 중국 정부가 한번 막아줬는데 지금 또 이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중국 정부가 막아줄 수 있을까? 흥단만 막으면 될까요? 비구이 위안 어떡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어떡하고? 그 중국 정부 지금 약발이 잘 안 먹힌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미국도 아마 지금 중국 정부도 돈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채무도 너무 많고요. 지방 정부도 지금 거의 뭐 사실은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GDP 대비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한 20% 정도 되면 중국은 25% 정도 되거든요. 부동산 타격을 받으면 아마 중국은 우리보다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어찌됐든 그러한 사태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결과를 낼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죠. 부분이 네. 있는 거고 네네. 이게 또 어떻게 저희한테 영향을 끼칠지 또한 이게 또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순차적으로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될 주식은 텐데. 먼저 선반영이 돼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하락하고 있고요. 출렁출렁 하는데 부동산은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먼저 집주인들이 팔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요. 공식화되고 뭔가가 체감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부동산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해피한 거고요. 혹시라도 생기면 이제 생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중국이 영원히 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허리끈을 좀 졸라맬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해외여행 좀 줄이고, 그렇죠.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뭐 베트남 많이 가고 이러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니고 일단은 좀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자. 6개월 안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IMF 극복하고 다 했고요. 한 번은 와야 돼요. 중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96년에 이제 회사 만들고 중국 경제도 막 부흥해가지고 이제 올 때가 온 거예요.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번 아파야 된다. 모든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위기가 오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고 어떤 보완이 되기 때문에 중국도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뭐 연관 있게 지켜봐야 되나요? 근데 매수하는 입장에서는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버리면은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IMF 외환위기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아시는 분이 지인이 여자친구가 퇴직금을 받아요. 몇 천만 원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IMF 외환위기가 옵니다. 기억나시죠? 외환위기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대한민국 망하는 분위기예요. 금모으기 운동하고 오죽하면 애 돌반지 들고 맞습니다. 와가지고 나라 네네. 살리겠다고 네. 막 줄 서가지고 헐값에 막 매각을 해요. 그 정도 해서 이제 IMF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3천만 원 받고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라 망하면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지? 부동산 폭락하고 주식 폭락한다는데 나라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할까? 주식을 사야겠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는데 베팅하면 망한다는데 베팅하면 방법이 없어요. 망하는데 베팅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달러나 골드를 그렇죠. 가지고 주식도 있어요. 사면 안 되죠. 네. 달러나 골드를 가지고 이게 배낭 속에 잘 집어넣고 이제 피난갈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식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주식을 사야죠. 왜? 주식이 선행지표니까. 그럼 무슨 주식을 살까 하다가 증권주를 사요. 오르면 증권이 먼저 오르니까. 무슨 증권? 우리나라에서 모르면 삼성이지 뭐. 삼성? 그러니까 모르면 1등이지 뭐. 그래서 삼성증권주를 3천만 원어치를 삽니다. IMF 극복을 하죠. 엄청 올랐겠죠. 뭐 10배 이상 돈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건물 하나 사요. 그분이. 현명하지 않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러니까 건물, 학원 선생이었는데 건물을 사요. 학원 원장이 된 거지. 아주 현명한. 첫 번째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안 망한다는데 일단 긍정에 베팅을 한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 부정에 베팅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이 뭐 어떻게 해? 할 게 없죠. 할 게 없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긍정에 베팅을 하는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긍정에 베팅을 하잖아요. 나라 망하면 뭐 할 거냐고. 다 같이 거지 되는데. 월부도 거지 되고 나도 거지 되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잘 헤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처를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중국이 위험해. 그러면 판단을 하는 거죠. 위험하고 국토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2, 3년 정도 기다려 보겠다 하는데 베팅을 해도 되고요. 됐고 나 일도 바쁘고 그래서 아파트 얼마 떨어질 건데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려는 아파트가 한 80% 수준이에요. 고점 대비 80% 수준이어서 내가 오르면 땡큐고 7억까지 떨어졌어요. 8억에 샀는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1억 떨어진 거 안 팔면 그만이지. 그게 부동산의 장점이잖아요. 잘 살다 보면 한 5년 넘어가면 다 끝나 있겠죠, 상황이. 그러면 8억에 샀는데 7억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또 12억 가 있겠죠. 그런 마인드라면 저는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 뭘 이것저것 다 고민해. 지금 중국 고민하고 하면 맞아요. 답이 안 나와요. 주식은 좀 다른 문제지. 주식은 실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투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선반영되는 부분을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만 실소유자라면 너무 고민하지는 말자. 그냥 중국이 이렇다는 것 정도. 거기에 공포감을 가지고 부정에 휩싸이지는 말고 그냥 상황이 이렇구나 안 좋구나 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대출도 좀 줄이고 설사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대출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3년 정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 필요하면 하셔도 되는 거죠. 제가 한 18년, 한 20년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아파트 시장의 답은 필요할 때 사신 분들이 항상 정답이었습니다. 헝다 아니더라도 중국 아니더라도 맞아요. 끊임없는 맞아요. 위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절대 부동산의 장점이 뭐예요?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잖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시고 나서도. 그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일단 투자했잖아요. 투자든 실거주든 하나 샀으면 그냥 일상에 충실하세요. 부동산 시장 관심을 꺼버리세요. 진짜 전문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면. 그러다가 뉴스 봤는데 뭐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든지 해야지. 매일 모니터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